살펴보고 이제 뒤로 넘어갈 건데, 이제 그 전에 여기 개념부터 한번 좀 정리 좀 할게요. 옆에 이게 쌤이 교사용 파일 뽑아놓아가지고 답이 적혀 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이랑 시 같은 것만 이제 분석하고, 이거 문제 풀어오는 거는 쌤이 숙제로 시킬 거예요. 책 이제 주고 나서. 그래서 개념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시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시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함축성, 시어의 함축성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같이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한 글. 그래서 이 압축이라는 말에서 시어의 함축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시어의 함축성. 그래서 뭔가 감정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같은 거는 추상적이어가지고 그거를 시의 말로 이제 형상화를 해야지, 구체화를 해야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어의 함축성, 어떤 시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함축성이라는 개념도 같이 좀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나오는 좀 어려운 용어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이제 설명이 있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래서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 말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일단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뭔가 말이나 이런 걸로 표현이 잘 안 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정 같은 것들이겠지. 예를 들어 사랑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어라고 하는 걸로 구체화해가지고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개념에서 함축성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말로 같이 진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시랑 관련된 특징 같은 거 골라라 할 때 운율, 압축, 함축성,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이제 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 3가지 안 보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 3가지. 운율, 심상, 주제. 그치, 운율, 심상, 주제. 그래서 운율은 어렵지 않죠. 말이 가라, 리듬 이런 거고. 근데 그 중에 외역률이랑 내재율이라는 게 있어요. 외역률은 일정한 규칙에 반복되어 시의 표면에 나타나는 운율로 그래서 이제 시조 같은 것들이 좀 제일 대표적이죠. 시조의 형식 기억나요? 그거 맞아. 3장 45자 네네. 그치. 그렇게 딱 시에 그 운율이 딱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표면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외역률이라고 하고, 이제 내재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봄이라는 시랑 관련돼서 나타나는 개념인데, 이제 현대시의 제일 좀 대표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야지 말의 이제 리듬이나 운율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내재율. 그래서 뒤에 이제 볼 시에서는, 봄이라는 시에서는 내재율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심상 같은 건 어렵지 않죠.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심상들이 있죠? 시각. 그치, 촉각. 이각. 그치, 후각. 청각. 맞아. 이렇게 5가지 이제 심상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뭐 공간각적 심상이나 복합 심상 같이 더 좀 어려운 그런 개념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봄시에서는 그게 좀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서 이 간단한 이 심상들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서 공간각적 심상이라는 거 설명 혹시 하셨니? 그러면 이 5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동근이도 한 거 같아? 한 거 같아? 그럼 얘들아, 그 중요하게 봐야 돼요. 문제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심상에 이렇게 5가지 감각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이상 결합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는 좀 정리할 게 많아서 좀 칸 넓게 쓸게요. 첫 번째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 중3이면 알긴 해야 돼. 아마 안 알려주셨어도 알고 있다고 가정해서 설명을 생략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감각이 2개 이상 결합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감각의 전이. 전이가 무슨 뜻이에요? 옮겨간다, 바뀐다 이런 의미예요. 전이 된다, 바뀐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문을 하나 적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금빛 게으른 울음 같은 것들. 금빛 게으른 울음.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심상 뭐뭐 있어요? 게으름? 일단 금빛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심상이야? 시각. 그치? 빛이니까 이제 색깔이니까. 그러면 게으른 울음은 무슨 심상이에요? 울음. 그치? 청각. 그래서 이렇게 시각과 청각이 각각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시각의 청각할까? 청각의 시각할까? 시각의 청각. 얘는 청각의 시각화가 돼요. 청각의 시각화. 네. 이게 원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갔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게으른 울음이라는 이 청각이 금빛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전이되는 과정이 좀 어려우면은 문장으로 바꿔보면은 좀 더 쉽게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문장으로 이거를 한번 예문을 바꿔볼게요. 문장으로 바꾸면 금빛이 게으른 울음이다 이러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게으른 울음이 금빛이다 이러는 게 자연스러워요? 게으른 울음이 금빛이다. 그치, 그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문장으로 바꿔서 차례대로 청각의 시각화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공간과적 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뒤에 배울 시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좀 주된 작품이어가지고 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 좀 두드러진 작품인데, 공간과적 심상이랑 관련해서 다른 이제 차이 같은 것들 물어볼 수 있어서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으로 전이됐는지 이 과정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거 예문 조금 어려우면 예문 하나 좀 관련해서 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일단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법은 뭐가 있을까? 일단 분수처럼이라고 하니까 시각. 처럼 표법. 그치, 비유법. 그치,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에 해당이 되죠. 그럼 여기서 푸른 종소리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푸른은 무슨 심상이야? 시각. 그치, 시각적 심상이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종소리는 청각. 그치, 청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얘는 푸른 게 종소리다 이러는 게 자연스러우면 종소리가 푸르다 이러는 게 자연스러워. 종소리가 푸르다. 그치, 그러면은 청각이 시각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장으로 바꿔서 하면 된다. 이거 나중에 쪽지시험 또 볼 거니까 지금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해만 지금 시간에 하면 돼. 이해만 좀 제대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원관념은 뭘까? 원관념, 보조관념 이거 차이는 알아요? 원관념은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상징이랑 좀 연관해서 알아야지 돼서 뒤에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하고 일단 심상 잠깐 봤고요. 주제는 뭔지 알고 있죠? 시에 담겨있는 중심 생각 이런 것들. 그래서 운율, 심상, 주제가 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 3가지고, 상징 관련해서 심상이랑 묶어가지고 한 번씩 좀 바라볼게요.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래가지고 아까 위에서 어떤 말이랑 비슷해요? 시의 특징 중에서 이 말이랑 좀 일치하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징이랑 같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상징.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사랑이라는 말을 해달라고 하잖아. 왜 그러겠어? 사랑이라는 감정은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말로 청각적으로 알려줘야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서 말로 하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상징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라는 거.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원형적 상징은 어느 나라나 가서도 다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 그래서 불이라고 하면 정렬, 파멸, 물이라고 하면 생명력, 정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막 아이돌 그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엄청 멋있는 사진이 막 불 이렇게 막 올려놓고 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어디를 가서라도 다 의미가 공통적으로 통하는 그런 상징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관습적 상징은 우리나라만 이제 나타내는 건데, 오랫동안 쓰여왔기 때문에 그 뜻이 굳어져 널리 알려진 거. 비둘기하면 평화, 십자가면 희생, 고난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그럼 대나무는 왜 지조와 절개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대나무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이 세게 부를 때 대나무가 흔들리기만 하지 꺾여요? 꺾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조와 절개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런 지조와 절개 가지는 것도 비슷한 걸로 또 알고 있는 거 있죠? 소나무 같은 거.
소나무 왜 지조와 절개 상징할까요? 겨울 한번 생각해봐. 겨울. 아, 다른 그치? 시들지 않고. 그치, 다른 나무들은 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는데 이 소나무만 겨울에도 초록색으로 푸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나무, 소나무 이런 건 지조와 절개를 나타난다. 이런 거는 이제 고3까지 계속 나오는 관습적인 상징 표현이니까 이제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한 작가가 자기가 이제 시 쓰면서 거기서 이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봄이라는 시에서는 어떤 이제 상징 표현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효과 관련해서 나와져 있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이고 도창적이게 나타날 수 있다. 압축된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넘어가기 전에 상징이랑 비유의 차이 한번 볼게요. 비유랑 상징의 차이. 비유라는 말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먼저 들어주면은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이제 예문에서 있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거 표현법이 뭐야? 그치. 그래서 예문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예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야 아니면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그치, 당연히 내 얼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얼굴이 원관념. 원래 관념. 그치, 원래 내가 중요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원래의 관념, 원관념. 그럼 보조관념은 뭐가 돼요? 사과. 그치, 보조관념. 원관념을 보조해주는 역할. 원관념인 거를 알려줄 수 있게 보조해주는 역할. 했던 거 같은데. 쌤, 동근이랑 쌤은 했어. 그치.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는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시 작품 안에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상징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은 상징. 원관념은 시에 드러나지 않고 보조관념만 나타나요. 오직 보조관념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시에서 밑에 나와 있었던 이런 예시 같은 거 있잖아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별 무엇을 상징할 것 같아요? 별. 희망? 그치,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추측할 수 있게, 원관념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원관념이라고 한다. 그럼 비유랑 상징 이거 차이는 이해가요? 그래서 원관념이 시에 나타나면은 비유, 원관념이 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상징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거에서 이거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원관념은 뭐가 될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되어 있어. 그럼 원관념,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거. 그러면 얘는 종소리가 되죠. 그쵸? 푸른 종소리. 그럼 보조관념은?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관념이랑 보조관념 찾는지 이해가요? 원래 더 중요한 의미가 원관념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심상 한번 해볼 건데 이거 혹시 할 수 있을까? 어떤 심상이 어떤 심상으로 전이 됐는지 공간감정 심상 찾는 거거든요. 일단 나타나는 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찾아야겠죠. 어떤 심상이랑 어떤 심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촉각. 그치, 촉각.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그래서 촉각. 그리고 시각. 그치. 그럼 얘는 시각에 촉각할까? 촉각에 시각할까? 촉각의 시각과. 얘는 다음과 같아요. 얘는 시각의 촉각화. 왜냐면 어둠이 피부의 바깥에 스민다. 이래야 자연스럽잖아. 어둠이 피부의 바깥에 스민다. 이러는 게 자연스럽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게 어둠이다. 이러는 것보다 어둠이 앞으로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문장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돼요. 이거는 좀 더 연습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일주일에 매 수업마다 이거 예문 하나씩 더 연습해 볼게요. 이해는 되지? 그치? 이번 시간에 막 100% 아는 거는 무리라 이해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하면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줄 거라. 그래서 상징까지 관련해서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사실 답이 적혀 있기는 한데 왜 틀렸는지만 그럼 맞춰볼까요? 시의 3요소는 심상, 주제 그리고 뭐예요? 운율. 그치, 운율이니까 운율. 그럼 화자는 뭘까요? 화자는? 말하니. 그치, 화자 말하는 이로 표현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표현 방식.
나머지는 알겠죠? 나머지는 이제 얘는 외형률이라는 개념 그리고 심상이라는 거 상징은 반대로 됐죠?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반대로 돼서 그래서 다음처럼 답이 나타난다. 또 이제 스스로 한 번씩 풀어보면서 익혀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관습적인 상징인데 왜 그러겠어요? 오랫동안 굳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나와져 있죠. 그래서 관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3번에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소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허구성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개념으로 보니까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을 글쓴이가 상상하여 꾸며 쓴 글이다 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면 꾸며 쓴 이야기. 그래서 허구성이라는 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통 소설에서 사투리가 사용되거나 아니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면 엄청 사실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도 허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소설 쓰고 앉아있네 이런 말. 네. 그 말 언제 써요? 친구가 하는 말을 아예 못 믿을 때, 거짓말 치는 것 같을 때, 아예 소설 쓰지 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대표되어 있는 거야? 너 말 굴하다, 너 말 허구다, 너 말 믿지 못한다 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의미는 허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하게 다뤄줘요. 그런데 이제 이런 허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지명을 나타낸다거나 아니면은 사투리를 사용해가지고 현장감을 높여준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작품의 사실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현장감을 부각시킨다 이런 이제 특징은 되겠지만 그래도 허구성이에요. 좀 더 사실성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는 아니니까. 이거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허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허구성이랑 관련해서 나타나는 개념이 모방성이라는 특징인데요. 모방성, 당연히 허구의 이야기인데 현실 세계를 반영도 한다라는 거. 아예 없는 세계관도 있지만 현실에서 있는 세계관도 있잖아.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모방성. 그래서 현실을 모방하고 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허구성에서 나타나는 모방성이라는 개념이 또 있고요. 서사성은 서사 뭐예요? 서사라는 말. 서사,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이야기.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점으로 서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서사성. 뭐 예술성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술적이다. 산문성은 뭐야? 산문. 줄글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서사랑 산문이랑 같이 좀 관련해서 알아두면 편해요. 진실성은 꾸며낸 이야기지만 인생의 진리와 삶의 진솔한 모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진실성. 그래서 여기서는 허구성이라는 말만 좀 잘 기억하면 좋아요. 이거를 이제 좀 헷갈리게 많이 물어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3번의 답 몇 번이 될까요? 얘는 3번이 답이 되는데 이거 진실성과 관련한 특징이니까 나머지 한번 맞춰볼까요? 1번은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 그치? 2번은? 허구성. 그치? 허구성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잖아. 현실 세계 반영. 얘는 모방성. 모방성. 뒤에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치? 모방성. 그럼 4번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치? 얘는 서사성. 5번은? 예술성. 그치? 어렵지 않죠? 이 모방성이랑 허구성 사실 막 크게 막 구분해서 시험에서 내진 않지만 구분해서 알아두면 좀 좋기는 하죠. 나중에 풀 때 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소설은 또 뒤에 이제 소설 또 진도 나갈 때 더 자세하게 볼 거여가지고 나머지 이제 뒤에 이제 개념들은 소설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는 해야 돼. 이 문화작품 해석하는 방법 이거 4가지. 이거는 꼭 외워둬야 돼요. 이거는 시에서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 그래서 했어요. 독자 그치, 막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그치. 그래서 문학작품, 그치. 하나씩 살펴볼게요. 문학작품을 그 문학작품 그 자체만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맨 위에 나와 있죠. 절대론적 관점. 그래서 얘는 표현 방식이나 구성 같은 거 살펴보는 거, 표현 방식이나 구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이라던가 작품에 사용된 구성 같은 것들, 시어 어떤 거 사용되고 있는지, 주제 어떤 건지, 내용적으로 어떤지 이런 것들 작품 자체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대론적 관점은 내재적 관점이라는 말로도 나와요. 내재적 관점.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나머지 이제 묶어서 살펴볼 건데 세 가지 묶어서 이거는 이제 외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외재적 관점.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외적인 조건들을 살펴봐서 해석하는 관점. 그래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명칭이 불려지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표현론적 관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는 걸까? 그치,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래서 작가. 그리고 반영은 뭐겠어요? 당연히 시대를 어떻게 반영했는가 측면에서. 그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예요. 독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가. 그래서 작품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있는 이제 봄이라는 시 보면서 각각이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숙제로 시킬 거고 이제 봄 시 한번 관련해서 볼게요. 내용으로 쭉 이제 해석해 볼 건데 보니까 하나의 연으로만 이제 이루어진 구성을 보이고 있죠. 행이 여러 개고 연구부는 안 되어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라고 나와져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일단 제목이 봄이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치, 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을 순환되는 자연의 섭리. 그래서 계절의 순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환.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온대요. 그럼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치, 절망적인 상황. 보통 우리가 언제 기다려? 올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기다리잖아요. 근데 올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게 되죠. 그래가지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이건 절망적인 상황. 지금 집에 갈 수 있는 거를 아니까 집에 가는 시간만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집에 못 가. 계속 학원에 살아야 돼. 그러면은 아예 체념하고 공부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너는 온대요. 그럼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은 뭘까요? 너는 온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그치? 왜냐면 여기서 너가 누구니까? 봄이 되니까 여기서 의인법 사용되고 있는 거.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볼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빈칸들 잘 공부해서 외워오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1일부터 2행까지는 봄이 오는 자연의 당위성. 얘들아, 당위성이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당위성.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오는 거. 당연한 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위성이라는 말도 같이 기억해 두면 돼요. 당연하게 오는 거.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표현이 첫 번째는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도 이거 이제 부정적인 의미였죠. 부정적인 의미.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행부터 다시 볼까요? 어디 뻘밭 구성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봄이 오는 과정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요? 뻘밭 구석에 있기도 했고 이제 뻘밭 구석에 있기도 했고 썩은 무릉덩이에도 있기도 했대요. 그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현과 역경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묶어가지고 실현과 역경 같은 것들 나타낸다라는 거. 실현과 역경. 그래서 부정적인 소재에 나타내는 것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시어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였어?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뻘밭 구석이었죠. 뻘밭 구석. 그리고 세 번째는 썩은 물웅덩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옆에 밑줄처럼 이렇게 표시해놓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서는 봄이 오는 과정에서 만난 시련들이죠. 봄이 이제 나에게 오는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역경. 여기까지 내용은 괜찮나요? 그렇지. 이어서 볼게요. 이제 다급한 사연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그럼 여기서 바람이 어떤 다급한 사연을 들고 왔겠어요? 바람이 다급한 사연을 들고 막 달려갔대요. 이때 계절이 언제겠어? 당연히 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올 거라는 사실. 그래서 다급한 사연이라는 거는 봄이 오는 그런 소식이 되겠죠. 봄이 오는 소식.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면은 흔들리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바람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 그렇지. 여기서 바람은 긍정적이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다른 시랑 관련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시의 의미는 긍정적이다라는 거. 왜 긍정적일까요? 다급한 사연을 들고 막 달려간대. 그러니까 봄이 올 거라는 소식을 나에게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그래서 말하는 이의 소망을 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엄청 짱 중요해요. 바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다른 시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물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바람은 구체적으로 무슨 바람이겠어? 봄바람이겠죠.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바람이니까 봄바람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봄바람이 이제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대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사용된 표현법도 뭐예요? 그치? 의인법도 사용된 거 보이죠? 왜냐면 여기서 너는 누구기 때문에? 봄. 그치? 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 부비며 라는 표현이랑 온다 라는 표현 때문에 의인법 사용된 거 알죠? 눈 부비며 너가 온다. 이렇게 봄에 대해서 의인화된 표현이 두 가지 있는 거. 그래서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라고 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석,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석, 화자의 정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마침내 올 것이다 라면서.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온다라는 표현 어때요? 온다라는 표현 어조, 이제 단정적인 어조 사용해가지고 확신, 믿음 같은 말로 확신이 드러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신. 나머지 이제 뒤에 내용 볼까요? 너를 보면 눈부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봄이 마침내 도달을 한 거잖아요. 나한테 온 상황에서 나한테 이제 왔을 때 내가 느끼는 화자의 감정. 화자의 감정. 너를 보면 눈부시대요. 그래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대요? 앞에 설명에 나와 있죠. 너무 눈부셔서. 그치?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뭘 알릴 수가 없는 걸까요? 입을 열어 외친대. 뭘 외치고 싶을까요? 봄이 왔다를 외치고 싶을 거잖아요. 입을 열어 외치지만 봄의 소식, 어떤 소식이냐면 봄의 소식을 막 외치지만 소리는 막 굳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미리 막 알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엄청 감격스럽기 때문이겠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봄이 드디어 왔네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엄청 감격스러워서 말도 안 나온대요. 복권 일단 당첨됐을 때 생각해봐. 막 소리 지르고 기쁘고 막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얼떨떨해서 그냥 종이만 쳐다볼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까스로 넌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해가지고 이제 기다림이 끝난 상황이죠. 어떤 기다림을 했었어 화자는? 그치, 봄이 오는 것을 기다렸잖아요. 거기서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면서 예찬, 그래서 예찬하고 있는 나의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고 너가 정말 맞구나 해가지고 이 기다림에 대한 보답을 얻었던 거에 대한 예찬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뒤에 이제 시어들 한 번씩 살펴볼게요. 여기서 너는 뭐가 돼요? 봄이 되죠, 봄. 그래가지고 말하는 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애물,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 나타내고요. 여기서 다급한 사연은 봄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개체, 봄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긍정적인 의미 가지고 있다. 이것들 기억하면 되겠죠. 그 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비유라고 했으면은 봄이 무엇인지 그 보조관념이 정확하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 원관념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타나죠. 그래서 원관념이 다음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원관념. 봄이 이제 보조관념이 되죠. 보조관념. 그래서 어떤 원관념들이 있냐? 희망,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계절의 순환에 따라 당연히 와야 할 대상. 그러니까 진짜 봄을 의미를 또 하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요? 개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비유랑 상징 차이가 어떤 게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지은아 기억나? 비유랑 상징 차이. 그치? 비유는 원관념이랑 보조관념 시에 그대로 드러나고 상징은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관념만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대응 방식. 일단 작성하고 설명해 줄게요. 비유는 1대1 대응이고요. 상징은 다대일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다대일. 그러면 사과 같은 내 얼굴 생각해봐. 비유에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원관념 하나 있고 보조관념 하나 있죠. 그래서 1대1인데 지금 이 봄이라는 상징은 어때? 봄이라는 보조관념 하나에 의미가 원관념이 3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 더 많은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징은 1대 다대일 대응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절대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이고요. 쌤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줄 건데 2분 뒤에 이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행대 분석을 시켜볼게요. 이 절대론적 관점으로 해석했던 이 내용 외에 나머지 외제적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1번 넘어가서 2번부터 하나씩 미안해. 여기 뒤에 여기 12쪽에 3번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 이성부의 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이 보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서 이거랑 연관해가지고 어떤 특정 관점으로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인 1970년대는 군사력을 등에 입은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반영하고 있냐? 독재 정권과 관련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라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딱 봐도 이거 무슨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대. 그러니까 그치.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봄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을 때 봄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민주주의 혹은 자유를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대요.
왜냐면 원래 여기 시에서 우리가 절대론적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봄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었지? 긍정. 그치?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희망, 간절한 그리움, 계절의 순환,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분석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의미. 희망, 간절한 기다림, 계절의 순환,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었죠. 절대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이 의미가 어떻게 된대요? 민주주의 자유라고 해서 더 의미가 확대되어 나타난대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이 시는 민주주의나 자유 역시 언젠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했던 것이다. 그래서 계절의 순환에 따라 봄이 오듯이 민주주의나 자유도 언젠가는 다시 도래할 것이다를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반언론적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봄이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지도 살펴봤어요. 그럼 화면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4번 그럼 몇 번이 답이 될까요? 봄의 의미. 1번이 그치, 1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기다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봄의 상징적인 의미.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동그라미 친 이것들은 절대론적 관점으로 해석한 봄의 의미가 되는데 이거를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방금 봤어. 반영. 자유. 그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상징의 의미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대일 대응. 원관념의 의미가 더 많아지니까. 보조관념 하나지만. 그래서 그 반영론적 관점까지 같이 관련해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숙제로는 여기까지 풀어오면 돼요. 13쪽까지 풀어오면 되는데 쌤이 이거는 책 주고 그때 다시 책 오면은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